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의 김태정 전문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문관 김태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과 소통할 이 주제는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앞서서 김영현 교수도 말한 것처럼 초기의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이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다면, 제가 이제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혁신교육지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점점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민, 교육, 자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이 과정과 양태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5일 날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앞서 저희 그 포럼의 상임대표이신 심성호 교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이 만들어진 지 벌써 올해 4년째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포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16일 날도 마을연계 교육과정 관련한 토론을 준비할 예정이고, 앞서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혁신교육지와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예산을 125억 예산을 60억으로 반토막을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활동가들이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8일 날도 저희가 그 자리를 마련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제에도 있겠습니다만 제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 학교가 있죠. 학교 앞에부터 이 마을 학교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의 주제를 10월 29일 날 저희 인천교육청과 울산시 교육청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들이 꼽히는 장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오산인 것 같습니다. 오산에서는 벌써 3년째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획입니다. 이게 하나의 꼭지를 갖고 교육이라는 의제를 갖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끈질기고 의미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모범이 아닐 수 없고, 이런 논의들이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교육 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라는 건 잘 아시죠? 예. 근데 학생들이 자살률이 OECD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이들 죽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입시, 경쟁, 스트레스가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피사라는 시험이 있죠. 3년에 한 번씩 시험이 치루어지는데 한국이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핀란드 등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암기식 문제풀이 수업 때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엄청나죠. 지금 그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는 대학 등록금 부담과 함께 대학 보내려고 들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공식적으로만 8조가 넘는다는데 어떤 분들은 21조,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사교육 비용까지 하면 80조가 넘는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이 540조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이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사교육비를 들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상위권 대학 입학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왜 이런 욕망을 왜 우리가 잠식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대학이 철저하게 서열되어 있죠. 아마 그 일간신문사에서 대학 평가하고 줄 세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보에서 매년 대학 평가를 하죠. 철저하게 줄을 세우죠. 왜 그럴까요? 작년 데이터 보니까 고위 법관의 50%를 스카이 출신들이 한다.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을 스카이가 한다. 30대 대기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스카이 출신이 한다. 그래서 드라마도 만들어졌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캐슬, 성. 사립대학 비율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등학교 40%가 지금 사립이고요. 대학은 전문대 포함해 80%가 넘고 4년제 대학만 79%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 질은 어떻습니까? 비싼 등록금에 견주어서 과연 그런 질을 받고 있나요? 왜 한국은 아직도 노벨상 단 한 개도 타지 못하고 있을까요?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지금 지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40조가 넘는 돈을 이 출생률 높이겠다고 썼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지난 정부에서는 여성들 가임 지도까지 그려는 만행을 저질렀죠. 근데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돈을 퍼붓지만 사실은 인구 감소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보시면 이른바 학령 인구 변화 추이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전국 시군구 소멸 지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연두색에 사니까 난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이돌아가다면 인구 감소로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 1월 달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포럼 회장,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 아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을 들고 나왔죠.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로지컬, 이 각각의 기술이 독립적 수준에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융복합돼서 여러분들이 현재 익히 알고 있는 삶의 방식, 그다음에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다른 미래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부분적인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클라우스 슈밥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4년 전에 자신이 공학자 혹은 경영학자로 낙관적 미래를 펼치던 분이 기후위기 앞에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거죠. 오늘 슈밥 얘기를 앞자리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의 기후위기는 날씨가 아니죠. 기후위기는 왜 발생했습니까? 도람프 같은 미국 대통령은 아니라고, 트럼프 같은 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분명한 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태웠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보카도 좋아하시나요? 아보카도 그거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마존 숲을 불태우고 그다음에 햄버거 먹기 위한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운다면서 계속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아도 될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요 내용은 제가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심성보 교수님이 쓴 코로나 위기 생태적 전환과 그 마을교육 공동책에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기후위기에 대해 둔감할까? 인지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예민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길 가다가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만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해수면이 올라오고 점점 기후위기가 오는 것은 마치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해안가에다가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빌딩 짓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먹거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밥상 위에 후쿠시마산 동태가 올라온 건 아주 예민하시죠. 예. 근데 정작 공장식 축산, 과다한 육류 소비, 토양오염에는 사실 또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호 의존성,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그런데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급변하는 티핑 포인트, 결절점, 임계점들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문제는 비동식성입니다. 국가와 관료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대중들의 삶의 속도와 맞지 않죠. 이 비동식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복잡성입니다. 상호연결성, 비선형성 이런 것들이 사회를 대단히 급진전시킬 수 있는 변화적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클라우스 슈밥과 티에리 말레르가 쓴 최근에 올해 나왔습니다. 제가 하룻밤에 너무 재밌어서 싹 다 읽고선 내 쪽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코로나 이후 사회변의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를 잘 겪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한국도 거기에 써 있어요. 한국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닥쳐올 일에 대비했다.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했다.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과 국고지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들이 높이 신뢰한다. 개인적 열망보다는 공익을 중시했고 진정한 연대의식을 보여줬다. 여기서 키워드는 호의성, 호혜성, 포용, 연대, 신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는 포용적이고 연대적이고 상호신뢰적인 그런 사회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육한테 시사한 바가 매우 큰 거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경영학자, 공학자, 쉽게 말하면 세계경제포럼 사장님들, 자본가들의 연합자 같은 거잖아요. 포럼이란 세계경제포럼이니까. 근데 그 회장이 뭐라 했냐면 신자유주의 끝났다 이게. 교육도 상품화시키고 의료도 상품화시키고 주택도 상품화시키고 모든 걸 시장화시켰던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매우 의미가 심장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신주 떠받들듯이 하는 미국 아니었습니까? 조지 플로이드랑 흑인의 죽음으로 폭동까지 일어났잖아요. 이들 나라가 신자유주의 극단을 달렸던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을 우리 공적 의료 체계, 그다음에 북유럽, 그다음에 서구 유럽들은 그나마 잘 버텼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과 교육을 개인의 책임, 시장 논리로 넘겼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슈밥 같은 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후의 변화는 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 계획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더 광범한 사회 지원, 더 광범한 사회보험, 또 의료 및 기본 품질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 서민들, 민중들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보니까 1945년도, 50년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94% 넘는 세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몰수다. 당시에는 얘기했습니다만 루즈벨트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황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공유경제, 공유성이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공정성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연대적이고 협력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공유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제임스 생커라는 이 미래학자기도 하고 일종의 경영 컨설턴트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대해서 혹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있는지 봤는데요. 흥미롭고 이 사람은 현재의 우리가 익히 입고 있는 학부 체계, 그다음에 석사 체계, 박사 체계가 중세 말미에 나타났다가 근대와 함께 살았던 길드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고 이 시스템이 이러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비용이 사라지거나 상당히 준다는 거죠. 오늘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시려고 하면은 뭐 1시간 이상 기름을 태우거나 그러면서 이동을 했겠죠. 지구도 아프고 그랬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은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거죠. 옛날엔 대학 가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죠.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오늘 저 발표한 거 유튜브 올리신대요. 이제 동의서 써드렸어요. 이날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그다음에 이곳에 안 오셔도, 돈을 내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벌, 그다음에 학력을 통한 네트워크도 점점 약화될 것이라 봅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 혹은 공립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냐? 생커는 뭐라 얘기냐면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짜려고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제 온라인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면서 미국도 사실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학력에 의한 학벌 시스템도 이제는 지양될 거다 혹은 붕괴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것이 교육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그다음에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분명한 건 지식의 전수와 가공이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중들이 지식의
생산과 가공의 주체가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사줬어요. 그 전에 동화 백과사전을 사주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동화 백과사전 그 두 권거를 2번이나 읽었던. 저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 봤거든요. 그때 이 백과사전 펼쳐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백과사전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위키피디아라고 아시나요? 펄 메이슨이라 쓴 책, 저자가 쓴 책에 하면 총 2,600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러고 2013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만 2천 명의 편집자가 있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만약에 환전시켜서 자본 가치라면은 뭐 2조 다 되는 돈이라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식과 정보는 공유지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제가 들은 얘기를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아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는 그걸 서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제공하고 지식인들이 대중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계몽되고 상호 교우적으로 지식이 교류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 옛날에는 네이버 포탈이나 이런 다음 포탈을 썼지만 요즘 유튜브 채널을 뒤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의 생산과 가공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분명한 건 지식노동조차도 AI 내지는 AI를 장착한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된 사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다 연대적이고 협력적인 사회도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슈박 같은 이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체제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꿀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요? 보다 연대적이고 협력적인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지식을 창달했고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 성체가 되는데 무려 17년 이상 걸릴까요? 망아지 태어나서 몇 시간이면 공중공중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병아리 부화한 지 얼마 해서 바로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인간만 17년, 18년 키워야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학습합니다. 교육합니다. 관계 맺습니다. 그렇게 성체가 됩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고 이 관계를 속에서 지식과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알티스를 같은 이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라면 이 교육을 누가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제가 풀어서 시간 가늠하면서 하겠습니다. 무려 15분 더 들었네요. 네. 얘기하고 제가 워낙 분당 발화율이 많은 사람이라서 강의가 좀 일찍 끝날 수 있고요. 뒷부분은 질의응답을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반영하는 게 OECD 2030입니다. 2003년도에 데세코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었죠.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앞자락에서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상관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 인간이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2003년도에 정의를 했었죠. 그죠? 3가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올해 2021년이잖아요. 18년도 말 19년도에 뭐가 발표됐냐면 OECD 교육 2030이 발표됩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마을교육 공동체인데 이 주제에 맞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웰빙 2030 지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개인과 사회가 있습니다. 웰빙하면 어떤 분들은 소확행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인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제안입니다. Transformative Competencies, 변혁적 역량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와 가치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지식 매우 중요하죠. 2003년도의 생애핵심 역량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기호와 텍스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역량인 것처럼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 기능과 더불어
태도와 가치인데 왜 태도와 가치가 중요할까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가 지금 우리한테 코로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속가능 할 거냐? 그것은 교사 혼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장하사님도 계시고 학교 현장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한 근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능을 획득하는 거였어요. 근데 미래 교육은 지식과 기능을 넘어서 태도와 가치를 가르치려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오지선다나 혹은 논술로도 가르칠 수 있겠죠. 교과서를 갖고 아이들과 토론 수업을 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나와서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 따귀를 때리고 가르침을 뱉고 구석에 숨도 담배 피고 던진다면 이게 민주시민일까요? 실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과 삶을 일치시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습니까? 학교에서 먹고 잡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있는 것처럼 부모, 학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특히 청소년기는 우리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아주 막강하죠. 그죠? 또래들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할 거냐? 친구가 배 아파서 중강수가 망치면 키득키득 웃는 그런 경쟁 교육에 우리들이 내맡겨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문제죠. 거기에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이 OECD 2030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코어퍼레이티브 에이전시, 협력적 주체성이라는 것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이 배움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습자다. 그리고 이 모두의 역량이 커진 만큼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스, 변혁적 역량도 커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이 사회를 바꿀 것이고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협의로는 마을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광의의 의미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이 교육 생태계가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역량 담론 관련해서 제가 많이 소개하는 것이 마사 누수바움의 10대 역량입니다. 저희 교육감님도 며칠 전에 인천 미래교육 혁신지구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누수바움을 잠깐 인용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마티아 센과 함께 2015년도에 유엔에서의 지속가능 목표를 정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현대 여성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스바움 책들은 국내에 많이 번역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누스바움은 역량의 첫 번째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평균적 수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 이른 나이에 죽거나 수명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죠.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고통을 당했나요? 어린아이였죠. 부모가 안 돌봐서 배골고 어떤 아이는 계모가 가방 속에 가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 맞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건강한 신체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보존이죠. 자유로운 이동, 그 다음에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우리 위해로부터의 어떤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하고 상상하고 사고하는 역량입니다. 우리가 인지발달 단계에서 그렇잖아요. 4단계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지각, 두 번째는 주의, 세 번째는 기억, 네 번째는 사고죠. 그렇죠? 우리 아주 어릴 때는 그래서 감각이 중요하죠. 오감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놀이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발달 단계를 고려한 거 아닙니까? 이 감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상상, 비고치기 어린이의 상상과 창조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상상이야말로 창조력의 원천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억을 넘어서 사고, 폭넓은 사고로 발전하게 합니다. 저는 가끔은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나? 근데 그건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적 실수도 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인들은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여나갔습니다. 일본인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저지르면 안 되는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복합치적 사고, 혼합치적 사고,
의사 개념, 가짜 개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개념적 사고,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었을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란 법이 있나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손에다가 왕자를 새기고 TV에 등장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대중들이 여전히 혹은 우리 시민들이 여전히 개념적 사고보다는 혼합적 사고, 복합적 사고 혹은 때로는 지나치게 정서적인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스마업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뒤로 누스마업은 감정, 그다음에 실천 이성, 관계성들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랍니다. 합니다. 아까 제가 미래 역량 2030을 말씀드리면서 지식과 기능 외의 태도와 가치라고 했을 때 이 태도와 가치는 타자와 연대하고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적 본질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 타협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일구고 문명을 일구어왔습니다. 근데 계급 때문에, 종교 때문에, 국적 때문에, 인종적 배경 때문에, 성적 정체성 때문에 타자를 배제한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스마움의 의미심장한 얘기 8번째는 인간 이외의 다른 종과도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한다는 겁니다. 저 인천교육청에서 작년에 우리 마을 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만든 마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주제 중에 하나가 동물복지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동물복지 박사 쓴 분을 어떻게 알게 돼서 연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간 외에 다른 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른다면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현장 교사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스바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는 것들, 그다음 환경이죠. 환경은 circumstance도 있고 environment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준의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 내재적 존재로서의 세계 속에서 나와 세계 속의 인간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에 맺습니까? 이것은 사실 정치적 권리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아직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중요한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미래교육자들 혹은 미래교육과 관련한 분들은 과연 마을교육 공동체가 미래교육과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기조 강연을 하셨던 심소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 공동체와 미래교육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아주 유의미한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미래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지금 이미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습 공간, 학년과 학점을 넘어서는 교육. 지금 지방에 가보십시오. 강화도, 인천 강화도만 하더라도 학교들이 점점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초, 중, 고 연계 수업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급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마을의 마학공, 마을교육 학습 공동체 등이 서로 넘나들면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에 154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올해 97개의 마을 교육 학습 공동체가 동마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학습 공동체가 다시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만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교육과 더 나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교사의 역할도 바뀌었죠. 87년 이전에 저는 87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사립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첫날 갔더니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100개의 단어를 주고 틀린 대로 때린대요. 정말 사람을 때릴까? 사람이 사람을 매질을 할까 하는데 저는 2대 맞아야 된대요. 2개 틀렸다고. 근데 어떤 친구는 40대를 맞아야 한답니다. 40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집에 왔어요. 너 맞기 싫어서, 왜 맞기 싫어서. 그때는 교육이 아니라 뭐였죠? 통제였죠. 군부독재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합니다. 경쟁이 우리를 지배하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 배움의 주체란다면 교사 역할도 바뀌어야겠죠.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미래학자들은 촉진자,
학생의 배움을 돕는 조력자로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학습은 기본적으로 협력적 관계 맺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아까 우리 OECD 2030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하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돕기 위해서 마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 속의 공간으로 다시 위치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 안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다. 자, 이 정도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뒷부분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맨날 달리는데 살은 아직도 안 빠지네요. 어떤 분이 전문가님 매일 달리시는데 어떻게 덩치는 똑같냐 그래서 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혁신교육지와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는 주민교육자치로 진화 중이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 2016년 17년 촛불, 우리 심선무 교수님 그때 우리 추운 겨울날 촛불 동지로 만나면서 끝나고 순댓국도 한 그릇 먹고 그랬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권자인데 여러분 손에 권력이 있나요? 선출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겠죠. 역사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표를 주세요.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되시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죠. 아, 의원님 오셨어요.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선출직들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우리 아까 김영현 교수가 뭐라고 그랬죠? 뭐 늘공, 네, 늘공. 시험 열심히 봐서 공무원 되신 분들 기한권 갖고 있죠. 예산 집행권 갖고 있죠. 이분이 마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목도해요. 살짝 사업에서 배제시킵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나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은 헌법 7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굴 위해 봉사한다고요? 시장님을 위해서요? 대통령을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이 공무원들의 권한은 시민들이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요? 데모크라시는 영어로 한국말로 민주주의로 번역되죠. 원뜻이 데모크라티아라고 합니다. 데모스는 시민이고 크라토스는 권력집의 통치입니다. 직역하면 시민 권력, 시민집의 시민 통치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2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잘 배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배워봐야 뭘 배우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투표 열심히 참여해라. 땡! 그 이상 이야기하면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와.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습니다. 87년 전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우리 손을 못 뽑았잖아요. 호원철폐 독재타도 저는 지금도 머리 삭발하면 이게 그 당시에 전투경찰한테 찍힌 방패를 찍혀가지고 머리가 꼬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누군가를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87년 이 민주주의는 이 교육자치에 대한 법이 제정된 것 다시 부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스스로 통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자율 혹은 자치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는 직접민주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면장님, 동장님 뽑으시나요? 여러분이 선출하시나요? 아니죠. 그죠?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는데 교장 선생님, 동장님 우리가 뽑으면 이상한가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52년, 56년, 60년 우리 습으로 뽑았습니다. 면장을, 동장을.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박정희 씨가.
그리고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30년 뒤에 겨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죠. 근데 뭐가 쏙 빠졌습니까? 주민자치가 빠졌죠. 면장, 동장, 어떤 동은 보통 서울 같은 경우 5만 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기본단입니다. 그 동장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 이상한가요? 한국의 교육자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52년, 56년, 60년 교육감과 교육위원 우리 손으로 뽑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쿠데타로 다 무너졌죠. 2010년도 돼서 다시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올해 세 번째 뽑은 교육감들이 임기를 수행 중이고 내년에 또 다른 선거가 준비 중일 겁니다. 교육감만 내 손으로 뽑으면은 교육 자체가 완성되나요? 아까 우리 교육장 직선제도 잠깐 얘기됐습니다만 우리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광역 수준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광노현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서울에서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동정책본부장이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이 해양대학교 김영일 교수고 한 분이 부족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정책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청현 교육감님 선거정책본부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뒤에 현재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선거운동본부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3번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교육청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이나 광역시도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동은 반쪽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에 교육행정 및 학예에 대한 일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돼 있으나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복지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배움의 영역은 누구로 돼 있나요?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 3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년동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누구로 돼 있나고요? 교육감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때문에 서로가 소닥보시에서는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이 악에 오죠. 교육은 초중, 유초중고만이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평생교육 전체를 우리가 교육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광역 수준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분법, 아마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나오지 않아요. 광역시도에서 돈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토막 내겠다 하는 것처럼 광역시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이 보는 겁니다. 학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 데도 있습니다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학교가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랑 협력해야 됩니까? 광역 단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업무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직으로 이 협력이 광역에서 기초로 왔습니다. 최초로 한 데가 어디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당시에 김상근 교육감 체제 하에서 첫 해의 혁신학교를 성공했고 성공단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이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오산이 대표적인 거죠. 오산, 시흥 벌써 10년 넘어가죠. 전국적으로 가도 우수한 사례로 제가 저번에 우리 가장님도 모셔서 배우려고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감님하고 청장님 3시간이나 무려 같이 했는데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진화가 이루어지죠. 서울에서 약간의 진화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2014년도부터 양천구청에 서울 양천구청에 교육정책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혁신교육 사업을 직접 일구었습니다. 서울은 2년마다 지정이 돼요. 그죠? 2년마다 재지정일 때부터 시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발전망을 모색하는데 2015년도에 7개가 됐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6년도 말에 중반에 교육청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학 교수한테 맡긴 게 아니라 활동가들, 현장 교사들, 저 같은 어공들, 또 늘공들 다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교육을 진화시킬까?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의 협력을 넘어서 시민 참여를 명기합시다. 대통령도 내 손을 뽑는데 중요한 교육정책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시는 개념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하는 걸로 명기되어 있고 2년 뒤에 제가 인천으로 왔습니다. 원래 인천 사는 사람이니까 교육감님 보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2019년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시의원님과 협력해서 만들 때 개념을 할 때 지역 주민을 반드시 명기를 했죠. 이렇게 돼서 광역단위 협력에서 기초도로, 관관 협력에서 민관의 협력으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화가 또 진화됩니다. 주민자치회의 등장이죠. 여러분들 1999년도에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 실시됩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으로 동에 자주 가죠. 동장님도 찾아뵙고 우리 동의 계장님도 뵙고 다른 때에서는 새마을 분여회나 새마을 쪽이나 뭐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혹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뭐 보좌관이란 이런 그런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회의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동장님이 이렇게 브리핑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유 고생하시네요 박수치고 이제 몇 마디 덕담 나누시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그러죠. 주민자치위원회들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네, 농담말로 갈비집 사장님, 네? 그 다음에 빌딩 주인, 그 다음에 퇴직한 교장 선생님 이렇게 농담합니다. 농담이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에 일정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고로움을 내놓으시는 분들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내가 저기 참여해도 되나 이런다는 거죠. 2015년도에 서울시 찻동사업이라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이 주민들한테 오세요가 아니라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이른바 행정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준 갖고는 안 되고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투입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나타납니다. 27조, 28조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설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화시키기 위해서 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주민자치회는 뭘 합니까?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나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자치의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다시 흔듭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만들어요. 그때 목표가 뭡니까? 주민자치라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는 뭡니까? 주민자치 공동체입니다 라고 딱 개념 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그해 11월에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서울시의 2012년도에 제정되었던 마을공동체 개념 상당 부분이 유사하게 준용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쯤 되면 인천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마을교육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합니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로 개념 정의합니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2021년도 올해 3월 1일자로 190개, 하반기 한 개 더 들어서 191개를 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4년마다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죠. 보시면 서울은 25개 다 하죠. 경기도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31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병점중학교 갔다가 또 그 전주는 화성 센터에서 초대하셔가지고 화성교육지원청 장학사님 또 저기 센터 직원분들 그다음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10년씩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진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 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화의 중심에는 이 거버넌스의 진화가 있다 봅니다.
3대 사업으로 우리가 민간학 거버넌스,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등을 드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자치와 인파워먼트, 시민들에 의한 통제, 이 3대 문제의식이 사실 혁신교육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보다 잘 작동되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중간지원지구 운영하는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센터와 같은 사례도 있고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처를 운영하는 협력센터 모델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저처럼 시민운동가 출신이 교육청에 어쩌다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내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만, 핵심적 문제의식은 공무원들이 가졌던,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시민들이 위임했던 이 권한을 다시 시민들한테 인파워먼트, 권한을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의 영역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그 외연을 확대하고 그 내포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혁신교육지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적 운영 원리로서의 교육자치 인파워먼트 시민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가 최근에는 광역을 넘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며칠 전에 데이터 보니까 191개 모두 혁신교육지구, 191개나 되는 데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이름은 다양합니다. 뭐 부산은 다행복교육지구, 어디는 울산은 서로나눔지구, 충북이나 충청권은 행복교육지구, 뭐 이렇게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하게 조례를 만들죠. 그럼 191개 모두 조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만들게 되겠죠. 내년에 지자체에서 이런 의제들, 아까 김영룡 교수도 그 법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여는 장으로서의 읍면동 생활교역 교육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며칠 서울 지금 현재 성장지원단 활동 중입니다. 옛날에는 평가라고 했는데 성장지원단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경기도 박준표 장학감님도 지원단에 모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한 7군데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모 자치구를 다녀왔는데 막 그 협의하는 자리에서 막 공무원들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혼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협의체 있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죠. 거기서 논의된 거대로 집행하셨으면 되는데 왜 이거 갖고 오늘 다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잘못했나?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실행추진단 혹은 분과 구성을 두게 돼 있죠. 조례상.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년에 2번 정도 회의하고 그냥 실제로는 원래 협의회도 안 하고 분과 작동도 안 해요. 또 운영위원회 실무에 오시는 분들 회의비를 드리는데 더 많이 만나신 분과원들한테는 식비 제공조차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민을 존중하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과연 거버넌스가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191개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10년씩 된 데도 있고 이제 막 1년 된 데도 있고 3, 4년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경험 차이가 단기간에 좁혀질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간의 시간과 공무원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행정의 시계와 마을의 시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단기간에 하려고 하고 단기간에 뭔가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래서 저는 압축선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주변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 인력, 조례, 법제적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간 제가 논란되는 저번에 한번 글도 쓰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댓글이 폭발하던데 마을 강사입니까? 마을교육 활동가입니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공공성, 시민성, 공동체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과장들이 3년마다 교체되는 경우에요. 싹 물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건 그레이 리셋이 아니라 진짜 리셋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활동가들을 재생산하는 거에 실패한 게 아닙니까?
비기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교사들은 마을과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장 가면은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문통이 높다. 선생님들이 이것을 업무로만 받아들인다. 이 일을 열심히 했던 교사가 다른 데로 가는 순간 학교와 마을의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 현장 증언. 교사들이 마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업무로요? 학교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좀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작은 이제 협치에서 자치로 전환입니다. 10분 남았는데 질의응답 받으려는데 큰일 났네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관관협력에서 민관화협치로 전환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 조직을 이제는 있어도 듣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처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인가가 중간조직 운영의 핵심일 것입니다. 중간지원 조직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하기 힘든 일을 떠넘긴다거나 실질적인 의결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501년에 되는 읍면동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문제,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시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공적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육협동조합 같은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작년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시거나 만드신 분들이 역량강을 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면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성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레임을 바꿉시다. 과거에는 학교가 공급자로 위치 지어졌고 신자유주의 시대 그랬어요. 예? 공문서에서 수요자 요구에 맞추라고 합니다. 여기 수요자 누굽니까? 학부모나 학생입니다. 수요자로 불린 사람들은 수요자처럼 행동합니다. 내 아이 얼굴에 생책이 조금 나면 누군가 싸웠던 것인데 그것을 자기 아이가 누군가 다퉜다 생각하는 거 아니라 학교가죠. 뭐라고 합니까? 교장 어디 갔어? 교감 나오라 그래. 담임 어디야? 경찰 부를까?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상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수요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로 불린 사람은 수요자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났죠.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학교와 교사는 수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활동가들을 찾고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 문을 두드립니다. 요것 좀 어떤가요? 요것 좀 맛 좀 보실래요?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미 그 넘어서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뒷자락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 조성에 우리는 보다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천의 영역이 광역에서 기초, 기초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갑시다.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학교와 마을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합시다. 저는 마을을 수십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마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3,501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평균 1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 더보다 작은 데도 있고 5만 명을 상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은 세분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생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의 책임자 동장이 있잖아요. 면장님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회와 동과 그다음에 학교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저는 이것을 마을 교육 자치회로 부르고자 합니다. 처음에 네이밍은 2018년도 시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올해는 주민자치 예산을 직접 주죠. 이런 흐름들이 저는 오산에서도 지금 확대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인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생활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그다음에 촘촘한 교육복지를 이들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면서 우리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송한 시공간에서 마을 속에 사는 주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획, 집행, 평가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으로 당생하는 겁니다. 폐쇄적 공동체, 호사가적 취미,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동네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공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남았다고 우리 팀장님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현재 마을교육자치의 유형은 4가지인데요. 이 유형만 1분씩만 보여드리고 제 얘기를 가늠하겠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1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내에 교육분과를 두어서 마을교육자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축제, 그리고 마을 돌봄도 주민자치의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순천인데요. 순천은 아시다시피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에서 정확히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도시의 특징에 맞게 원도시며 신도시며 농촌에 맞게 학부모, 교사, 활동가들이 함께 읍면동의 행정책임자 혹은 주무관님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읍면동 수준에서의 마을교과서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들이 좀 중심이 돼서요,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강구하게 만들고 이 학교가 동과 통과 지역사회를 설득하면서 하나의 마을교육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이 현장에 가서 마을교육자치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제가 미래교육 교육자치 협력지구 성장지원단 활동을 하는데요. 공주하고 충주 담당입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면장님, 그 다음에 이장님, 그 다음에 영농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그 다음에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함께 협의체를 통해서 업무회의를 통해서 마을의 영농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마을 기업이 중심에 서서 마을교육자치를 꾸리고 있습니다. 오산 어떨까요? 네, 아마 오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나 놀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따뜻한 거를 우리 조 팀장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소개하겠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여긴 되게 특이하죠. 9개인데요. 6개 동의 중심 거점 학교를 중학교로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아주 특이하고 지역의 현실에 잘 맞는 역동적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연계 마을이라는 게 이것을 중심에 끌 수 있는 활동가, 그러니까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계셨고, 명칭도 다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논의 횟수를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올해만 봐도 이렇게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연계 교육과정, 마을 돌봄, 그 다음에 다양한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등을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저는 중간지원조직 중심 오산교육재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조기병 이사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3, 4학년 탐방을 넘어서 진로 탐색, 그다음에 보다 장기적인 고교학점제와 연결되는 모델들이 이제 부분적 실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또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방과후와 지역사회가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책임지자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이 공유 공간을 창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공간을 찾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마을에 연락이 와요. 저희 유치원 원감님인데요. 1층 안 쓰는데 마을에 내놓을게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협력하면서 공간들을 찾고 마을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이제 운동이 되어야 할 것 봅니다. 공공성을 갖는 시민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 잘했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형성적, 생성적, 비정형적인, 그래서 탈동용화되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와 이제는 융복합되는 마을교육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교육 활동가들 기본소득제와 같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도 이제는 내년 대선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생각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공론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미래교육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육운동이고 사회운동입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정 전문가님 감사합니다.